장관을 일종의 대표자에 준하여 기재하셨는데요. 우리의 결론은 피청구인의 표시 방식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청구인을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서면 증거 제출을 확인하고 그 다음 제출된 서면을 진술하고 증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순서대로 15분씩 변론의 요지를 진술하고 재판부에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10분씩 변론을 하겠습니다. 제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1월 3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13일에 청구 취지 등 변경 신청서, 15, 16 변론 요지서, 20일 참고 자료 이렇게 제출하셨죠? 네, 맞습니다. 15, 16은 어떤 관계인가요? 15일에 제출한 것 중에 증거가 하나 누락이 돼서 같은 서면에서 증거를 보충해서 16일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6일만 진술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피청구인 측 보겠습니다. 1월 17일, 22일 답변서 진술하셨죠? 예. 다 진술하시는 거고요. 처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갑 1호점, 14호점, 16호점, 25점, 15호점, 19점 해가지고 19호점까지 제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은 을 1부터 쭉 해가지고 을 20일까지 맞습니까? 을 20일까지 제출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청구인 증거에 대한 서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부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성립입니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의 서정에 대한 청구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좀 동의하겠습니다. 정보를 채택하고요. 정인 신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박찬대, 추경호, 권성동 의원을 정인으로 신청했고요. 재판부가 의논한 결과 정인 신문이 이루어진다 해도 제출된 서면과 증거 이상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늘 변론과 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청구인 측부터 변론하십시오. 네, 국회 대리인 법무부 2공 양호석 변호사입니다. 청구인 측 주장 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대통령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대통령 권한 대응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그리고 국회의 권한 침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각 3인의 재판관을 선임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임명 전 인사청문 등 국회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각 3인씩 같은 수의 헌법재판관을 선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향 확보해서 권력 분립 원리를 실현하고 권력의 균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최적의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임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헌법기관으로는 헌법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 위원 3인이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상 이들 헌법기관의 선출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111조 2항 및 제3항의 해석 등을 통해 국회가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자기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갖는 헌법적 기능, 헌법 제111조 제3항의 문안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111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 모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과 3항에서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3부가 동수를 선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취지상 대통령에게 우월적 권한을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도 그리고 국가원수로서도 여러 공직자를 임면합니다. 그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국회의 헌법상 지위, 권력 분립,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 원칙상 이런 특별한 선임 방식을 취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그 임명의 의미를 달리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아울러 헌법 제111조 제2항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 모두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관 6인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법원장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제111조 3항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11조 3항의 임명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공직수행 적합성이나 직무수행 적절성 등을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11조 3항의 문헌상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후 동의권이나 임명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사후 동의나 임명 거부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해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헌법상 3부가 합동해서 동수 선임을 한다는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까지 함께 고려하면은 헌법 제111조 3항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합니다. 설사 이 임명에 대통령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재량으로 본다고 해도 결론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이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런 입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보류, 지연 역시 권력 분립, 권력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국회 선출 헌법기관이고 국회의 헌법상 지위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동일 평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헌법 제111조 2항 및 제3항의 체계적 해석,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은 대통령에게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그런 전제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현재까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제111조 사망의 임명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 사유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 권한 행사 범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상 유지적 성격이냐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 제111조 사망의 임명이 형식적, 요식적 행위로서 대통령에게 임명 여부나 임명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이행은 권한 대행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과 달리 권한 대행이란 이유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면은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공석 상황에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과 심판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 방식의 특성상 공석이 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삼부 동수 선임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력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적 성격으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당일 또는 선출 다음 날에 임명이 되었고 늦어도 수일 내에 임명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은 어떤 심사나 고려 없이 즉시 임명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예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4년 12월 31일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면서 그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상목 부총리가 언급한 여야 합의나 그 합의를 확인한다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 언어로서 본질적으로 상황에 대한 정치적 평가입니다. 여야 합의는 대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그 판단 주체는 누구인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중단시킬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없는데 권한 대행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초헌법적이고 초현실적입니다. 한편 현재의 정치 상황상 극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재판관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 중인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기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철회하고 있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부작위 상황은 명백해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 관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 관행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라는 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라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관 임명례를 보면은 여야 의석수의 차이나 교섭단체의 수, 규모, 그리고 영향력의 차이,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 중 어떤 정당이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늘 의견의 합치에 이르는데 꽤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가 확립된 관행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2000년 이후로 여야 합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의견 대립 과정,
보지 않고 그 결과만 정치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여야 합의 확인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국회 내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헌법상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부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성문법 국가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인정하는 것은 법치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발상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류의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관행을 형성한 바 없습니다. 법이 없는 영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되고 인정받아온 관행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 규범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버젓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부정하는 근거로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관행을 끌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야 합의는 국회 의사결정 중 가장 가중된 의결 요건으로 정한 헌법 개정안 의결이나 대통령 탄핵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국회 내부가 아닌 대통령 측이 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상 여야 합의는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요건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야 합의 관행이 있다거나 그 관행을 내세워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은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임명 행위는 요식적, 형식적인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된 상태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청구인 대리인 변론해 주십시오. 이동섭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재판관님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연일 심리하시는 등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변론 기회를 주신 재판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권한쟁의 본안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략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24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정구인이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피청구인은 24년 12월 31일 여야 합의를 통한 헌재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조치가 헌법 및 헌재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의 헌재재판관 선출권,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권한, 또 구인의 재판관으로부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청구인은
지난 24년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님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님이 퇴임할 때까지 헌법 111조 3항에 따른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는 등 오래 기간 동안 헌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권한이자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청구인청은 마땅히 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재가 2개월 이상 6인의 재판관 체제라는 위정류의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재판관님들께서 심판 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셔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헌재가 탄핵 심판 등 중요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분의 퇴임 전에 헌법 111조 3항에 따른 헌법상의 권한이자 의무를 방기한 것은 바로 청구인 본인입니다. 이러한 청구인이 비청구인의 이 사건 40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조치를 들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업무를 방기하던 청구인은 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서둘러 재판관 후보자 3분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3분의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26일 임명을 보류하자 곧바로 당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그 다음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야당 의원 192명 만장일치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야당의 강한 압박 속에서 정부와 여당 각계의 의견을 들은 다음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던 여당 추천 1인 조한창 재판관, 야당 추천 1인 정계선 재판관을 헌재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인 뿐이고 청구인은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국회가 선출한 40여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재가 9인의 재판관 체제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구인이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그 시기입니다. 청구인은 24년 12월 14일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난 이후인 12월 26일에 이르렀어야 3분 재판관 후보자를 여당의 참여 없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외견상으로는 청구인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권한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헌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국회가 선출한 40여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충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은 본래 절차적 측면에서 재판관에 대한 재척 깊이 등과 관련해서 논의된 비성문 규범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여러 법리들과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에 관한 판단 자체를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완결적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절차적 정의 원칙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공동소송 진행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구인의 청구 취지 1항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관 선출권 또 헌재 구성권이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법률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의 부작위한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헌법 111조 2항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헌재 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권한이 존재한 이상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종국적이고 장설적 형성적 인사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자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에 의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청구인은 24년 12월 26일 42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을 의안으로 제출하여 마은혁, 정대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여 헌법상 규정된 선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헌재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헌법은 114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 못 1인은 대통령의 별도 임명행위 없이 선출과 지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반해서 헌법 111조는 구인의 재판관 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헌재 재판관으로 마은혁을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상 헌재 재판관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마은혁이 헌재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교하는 주의적 청구 취지 또한 부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재 2009-12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66조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권한은 부여하지 하고 있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심판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헌재가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피청구인이나 제3자에게 직접 어떠한 자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권한쟁의 심판의 확인적 성격을 넘어 적극적인 자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구인의 청구 이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공동소송 대리인께서 변론하시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변론기를 주신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님, 권한대행님과 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제출했기 때문에 간략히 요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치 1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청구서에서 청구치 1항을 위헌 확인을 구하다가 청구치 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및 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은 이 변경 신청서를 지난주 1월 16일에 뒤늦게 송달을 받아서 있는데 1월 당일에 이미 이 사건 답변 소환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1월 17일 제출한 답변서에는 변경 전 청구치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음을 재판관님께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 변론으로서 변경된 청구치 1항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청구치 1항은 이유 없이 개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답변서 국민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에 3인의 재판관 중 통상 1인은 여당 추천, 1인은 야당 추천, 1인은 합의하에 추천되어 온 것은 분명한 관행입니다. 이는 2000년 이후 3기 헌법재판소 구성부터 이어져온 국회의 오랜 정치적 관행입니다. 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사람 또 국민의힘이 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종전관례처럼 여당이 1인 야당이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하ян다 줄다리를 하다가 헌법재판소장은 적어도 여당 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전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여당 또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을 동의한 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24년 12월 12일 새로이 선출된 국민의힘 권순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진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진대 원내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러한 논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2024년 12월 12일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게 됐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가 있다는 청구인의 청구 유예수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 권한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장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2024년 12월 26일 제42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해서 헌법상 규정된 선출권을 행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그 선출권 행사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마은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청구인의 조치가 국회가 가지는 선출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함으로써 그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치 1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구치 2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98 헌나 3 결정 등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다면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권한쟁의 심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피청구인 입장으로서는 임명을 한 분을 보류한 것일 뿐이지 결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분명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더구나 헌법 111조 1항 2항 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인은 오로지 대통령만 임명할 때 분명 밝혀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비로소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국회가 선출한 3인이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청구인 주장, 저유적 청구 주장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111조에 따르면 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 어차피 구인의 재판관 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회에서 다수결 의석에 따라서 재판관 선출했다고 해서 바로 지위를 지도할 수 없고 대통령 임명행위 있어야 비로소 재판관 지위를 지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국회가 공식이 된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할 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기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아무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6조 3만 4항에서 피청구인 후임 재판관 임명 시한에 관해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래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부터 정년 도래일까지, 임기 중 재판관이 결연된 경우에는 결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재판관 임명한다는 규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을 훈시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덜출될 수 없습니다. 지금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4년 4월 24일자 2012 헌마 2 결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회가 선출해야 임명된 재판관 중 공식이 발생한 경우에 국회가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치 2의 나항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한 마은혁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공동선수들에게 설명드린 2009 헌라 12 판례에서 파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에 대한 결정은 피청구인의 권한 인지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해 내리는 결정으로 기본적으로 확인 결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행명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미선 재판관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청구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청구 취지 2항과 관련해서 이 청구 취지 2항을 지금 별도의 청구로 주문해서 판단받기를 원하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청구인은 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형성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한 것 같은데 네. 그 헌법과 우리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청구인의 입장입니까? 청구인의
이제 국회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할 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좀 더 적극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제에서 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세요. 그 청구 취지 1항과 관련해서 1항을 보면 재판관 선출 권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권한. 청구 취지 1항이 좀 어떻게 되어 있죠? 잠깐 한번 봅시다. 지금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권한이 지금 별도의 권한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큰 틀에서 보면은 재판소 구성권에 하나로서 재판관 선출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재판관 선출권은 어쨌든 헌법상 111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이 의무로 해석되어야 되고 형식적 요시적 행위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선출권도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권도 침해된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선출권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이 좀 더 큰 네, 그렇습니다. 영역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청구인 입장은 그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재판관 자격 요건, 그 법정 자격 요건입니다. 네.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국회의 선출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와 같은 형식적 심사 없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피청구인께서도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예가 사실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법적 자격이 없는 분을 만약에 국회가 선출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 전에 형식적 심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 의결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하자나 흠을 찾아서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장 중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대표 의원이 만나서 11월 22일까지 재판관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때 양당이 몇 명씩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의장께서 이제 그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관련해서 이제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님의 질타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재판관 선출이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원내대표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어쨌든 11월 22일까지는 재판관 선출을 각 당이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었고 다만 몇 명을 할지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2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1명은 일단 추천을 하는 것인데 1명은 여야 합의로 하자라는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피청구인께서도 주장을 조금 하셨던데요.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줄 경우에는 2명, 1명씩 나눠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장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이 2명 추천,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의장께서는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피청구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라도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심사 결과 자격 요건과 선출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와 별도로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그 자질을 심사해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질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질은 법정 작용 요건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그 뭐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뭐 도덕성 이런 그 내용적인 겁니다. 그 대통령이 그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적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작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뭐 저희도 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그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의 부재를 이유로 국회에서 선출된 40여 대한 임명을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네.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선출 절차의 어떤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오랜 정치적 관행이 여 한 명, 야 한 명, 여야 합의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영진 재판관님의 경우에도 여 한 명, 야 한 명, 그다음에 여야 1당과 2당의 합의로 제3당인 바른정당의 합의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청구 측에서는 그게 전혀 뭐 관행이 아니라고 그럽니다만 그건 20년 이후 2000년도 이후에 오래된 관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특히 피청문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부인 재판관님이 이렇게 구성되는 데서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헌법재판소장이 그러면 어느 분을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논의하던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두 번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여당의 어떤 참여 없이 야당 일방적인 어떤 그 만장일치에 의한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두 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된 대로 바로 임명을 하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그 재판관 선출의 법적인 절차적 요건은 아니라는 뭐 그건 입장이시죠? 법적 요건은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꼭 한 네네. 말씀만 더 네. 보태면요.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고 또 쟁점 중에 하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부작위에 의해서 권한이 침해됐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은 그 헌법상 법률상 피청구인한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 헌법 규정 해석상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문 드린 건데 국회에서 선출한 그 재판관 후보자가 법정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명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어떻습니까? 그 자기 의무가 있다고 못 본다는 게 비청구인 측견은 저희는 그것은 뭐 법정 어떤 그 헌법재판관의 어떤 네. 뭐 자질 이런 것을 대통령이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 헌법재판 재판관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인가 관해서 여야 간에 정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야당 일방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여야 합의 사이에 과연 그러면 한 분과 두 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는 것이지 뭐 전혀 임명을 하시지 않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인 중에 여당과 야당이 각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야 합의라는 요건은 관행에 의한 것이고 그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우리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있듯이 이 국회가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관행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특히나 2002 3기 재판소의 재판관 구성부터는 다 여야 이렇게 한 명씩 하고 여야 합의를 해 왔는데 이 22대 국회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와서 이런 여당 단독으로 두 사람을 선출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여야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여야의 어떤 선출차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피청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선출한 것이 과연 국회의 선출이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말하는 여야 합의가 이제 정확한 어떤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까? 즉 3인을 사실은 어떻게 잠깐만요. 3인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3인의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 그 어떤 것입니까? 우선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을 할 것이냐는 각 당이 추천할 거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장의 문제가 나오고 현재 지금 대행님이 계십니다만은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여야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안 됐다는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9분이 되버리면 그럼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적어도 전 현직 재판관 중에서 적어도 여당과 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을 지금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통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한 중에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 문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이렇게 선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선거제 그 점을 지금 문제로 해서 과연 여인, 야인 이렇게 추천이 여야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선출된 것이냐.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은 된 것 같은데 여 한 분, 야 한 분 정도 이렇게 두 분은 분명히 된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선출되었느냐, 된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다면 즉시 임명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여야 합의 부재라는 게 지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 부재라는 게 그 마은혁 후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건 아닌 거죠? 특정인데 그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 그러면은 인원수 헌법재판소장 문제입니다. 그 소장 임명에 대한 문제입니까? 네. 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십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전현직 그 원내대표를 정인 신청하고자 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하셨으니까 그건 존중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국회에 의석수도 한다면 사실 야당에서 그냥 추천 한 분을 통과해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 자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지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통령이나 이 여당에서 추천하는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데 야당이 동의하는 걸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를 여 한 명, 야 두 명 할 것인지 여 한 명, 야 한 명, 여하야 합의할 것인지 가지고 논의하던 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선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피청원께서는 우선 여 한 분, 야 한 분은 여야 간의 합의가 종전의 관례도로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임명을 즉시 임명하신 것이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과연 헌법재판소에 이런 문제가 합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정리를 하면 네. 그 세 분 재판관 그 추천 방식은 재판소장 임명과 같이 연계해서 좀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야 간에 그렇게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러면은 합의가 네네. 그 재판관 지금 두 분은 지금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두 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네, 아니, 어떤 이유로 두 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아마 우리 권한 대행께서 아마 각계 의견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들어서
적어도 그 종전의 어떤 헌정사 관행을 보게 되면 여 한 분, 야 한 분은 일단 뭐 합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추천해서 선출된 분을 임명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야당에서 제일 먼저 추천하신 재판관 후보자는 한 분은 여야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헌법재판 소장 문제와 연기된 문제고 여야 합의 원내대표 사이에서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고 정리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실무 화상기에 좀 올려주세요. 사무관님, 실무 화상기. 그 두 분은 종전 관행대로 한 명 추천했기 때문에 관행대로 임명을 했고 네네. 나머지 한 명은 재판소장 임명과 지금 연계해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래 이제 여 한 분, 야 두 분 아까 합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네. 그 조선일보 기사가 좀 가운데 오게 해줘 보세요. 네. 지금 그 조선일보 2024년 11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네. 보면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모 재판관 3명을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소장 임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전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지금 이렇게 보도된 것처럼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유력하게 먼저 이렇게 여야 합의가 한 분은 지금 무조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두 분을 먼저 임명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 아직까지 그 헌법재판 소장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합의가 완전히 된 것으로 지금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확인되면 바로 임명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잠깐 이거 질문해요. 그 피청구인은 그 마은혁 후보자에 관해서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피청구인이 생각하는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지금 여야 사이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적어도 헌법재판 소장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이 한 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됐는지 여부를 좀 여야 원내대표에서 좀 어떤 합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특히 헌법재판 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피청군 입장으로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인데 그 점은 국회에서 좀 지금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인의 헌법재판소 이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인의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어느 분이 헌법재판소장을 할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합의가 되어서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간에 합의가 없으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여야의 지금 원내대표 여야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조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재판관님 질문하십시오. 질문 화상기에 이거 좀 올려놔 주세요. 예, 저게 이제 그 공문이거든요. 이제 이 공문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 이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확찬대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좀 확대해 보세요. 아래쪽 부분에 12월 9일자. 예, 12월 9일이죠. 네. 예, 12월 9일에 이제 마은혁, 정계선 두 분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 공문이 다시 축소해 보세요.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그 국회의장에게 제출이 됐잖아요. 이게 12월 9일입니다. 그 다음 거. 이건 이제 국민의힘 건데 맨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외부로 보내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여기 보낸 거에 역시 그 날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민의힘 대표위원의 직인이 찍혀 있고 역시 12월 9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거를 보면 그 적어도 지금 그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국민의힘이 1명하고 민주당이 2명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지금 국회에 발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저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이 합의가 더 있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뭐 문서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지금 국힘에서는 1분 추천했고 민주당에서는 2분을 추천했는데 이게 지금 답변서에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였고 나머지 1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고 피청구인 쪽에서 밝혔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셨는데 네. 이게 저 공문에 의하면 같은 날에 지금 국힘에서는 1명, 민주당에서는 2명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2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근거는 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재판관 임명권에 관해서 이게 무조건 형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답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법 5조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경우 이때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위 날치기 등 본회의 표결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판관 선출 절차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때도 그 대통령에게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을 지금 권한대행께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지금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지 않을 그 범위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서 주장하시고 있는 이 사유에 지금 그러니까 뭐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안 했거나 또는 날치기를 했거나 이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지. 근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권한대행께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피청구인 쪽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12월 9일자 그 공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이 당의 입장을 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 여야 원내대표를 정인으로 신문해서 그 부분을 또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습니다만은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공문이 나갔잖아요. 네네. 공문이 나갔으면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문서도 없고 공문에도 없는 그 내용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 공문을 왜 내보냈냐 이 말씀이죠. 제가 전해드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12월 이제 7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차로 국회에 부의됐다가 뭐 부결이 됐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주수 미달이 됐든지 간에 처리되지 못했고 그 직후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12월 7일 그 무렵에. 그래서 12월 7일 날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이제 12월 9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원내대표가 이제 공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권순동 원내대표가 취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은 그 원내대표의 그 부재 사이에 공백 상태에 있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공문이 나간 것 같은데 적어도 여는 어떻게 보면 한 분밖에 우리가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한 분을 추천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2명을 추천을 같은 날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 1명, 야 2명에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와 같은 합의는 이런 적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장과 관련돼 가지고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 하든지 아니면 아까 청구인 측 대리인 말씀하신 것처럼 여 1명, 야 2명을 하되 예컨대 헌법재판소장을 전 현직 재판관 중에서 어느 분을 특정한 분을 어떻게 하자. 그것도 여당과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분을 하자고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새로 선출된 그 국민의힘 권순동 대표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장 문제는 전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 그냥 12월 9일 추천했으니까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12월 9일 날 우리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여야 합의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한 분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야 각 한 비서 모르겠지만 2명까지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건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청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국회 표결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 국회가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와 같은 원래 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괜찮은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국민의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보충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우리 이민선 재판관님께서 이렇게 성명하신 데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국회가 선출한 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국회의 그 선출 절차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적어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은 뭐 없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게 있다든지, 또는 적어도 어떤 여야 선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적어도 재량권이 있지 않는가. 그 재량이 완전히 0으로 추측된 건 아니고,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어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아니, 입장입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러니까 답변서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쓰셨잖아요.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거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네.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안 한 것인데,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답변서에 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느냐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떤 그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결한 분은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도덕성을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죠. 하나만 더. 아니 하나만 더. 그만합시다. 청구의 마무리 변론하십시오.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시죠. 네.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해서 중대한 헌법상 비상 상황, 헌법의 복원력, 국회 권한 침해, 그다음에 재판과 지휘하기 필요성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파괴 시도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도 그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서 내란 행위를 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 국무총리가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버젓이 관저에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치를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는 등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많은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수사를 둘러싸고 진영을 나눠서 다투는 형국이고, 급기야 법원에 난입해서 집기를 부수고 판사를 찾아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그런 폭력성이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다닌 사람들은 아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도 지금 현재 삼엄한 경비로 보호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팽배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주변만 보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살얼음판을 지나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헌법적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24년 10월에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로 인한 헌법재판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의 중단이 현실적인 걱정거리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 상황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결단으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맞물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의 공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한 분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규범적으로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 하에서의 재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불완전한 구성은 향후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공격이나 훼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로 재판관 공석이 예정되어 있지만 국회 선출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달리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의 공석 시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례나 학계의 논의를 종합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다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이 상황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던 것이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의 대응도 헌법이 예정한 복원력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헌법 파괴 행위는 헌법의 규범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부정당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분명한 헌법적 판단에 따라 헌정 파괴 행위를 한 주요 공직자의 공직을 박탈하고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 역할은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 외에 어떤 기관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불완전한 구성은 우리 헌법 질서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법치를 부정하는 폭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단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헌법적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고 확립되지 않은 여야 합의를 내세워서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지속하도록 만든 이 사건 임명 부작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석이 헌법재판소의 불완전한 구성을 장기화하고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헌적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권한 침해만 확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위헌적 행태를 막을 수가 없고 그 상황에 대해서 탄핵 외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탄핵이 무한 반복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인 이상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위헌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은혁이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 마무리 변론 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내후 외환에 휩싸여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 같은 달 14일에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같은 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청구인이 선출한 현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마저 가결함으로써 그 이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1인 2역 3역의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행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12월 3일의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헌정 질서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국제적 위상뿐 아니라 환율이 급등하고 심지어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 등급의 하락을 경고까지 하는 위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 고난쟁의 심판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고 심지어 외국에서조차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 위기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잘 극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난쟁의 심판의 결론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또 다른 정치적 논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비용을 얼마나 더 치러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께서 우리 사회의 현자로서 국내의 정치 상황을 안정화시켜 주시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헌정 질서가 회복되어 간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변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청구인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장설적, 형성적 인사권이고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형식적, 요식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이는 우리 헌법 111조의 명문의 규정에도 반하므로 성문헌법의 문헌적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충실한 심리를 해주시고 변론 기회를 주신 재판관님들께 감사드리고 부디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다시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점철된 나라가 되지 않고 우리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뭐 변론하실 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